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날이 굉장히 쾌청하군요. 2018년 5월 13일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전날 맹방 일단 삼척에 들어와서 일단 잠을 청했죠. 그리고 일요일날 이제 최병묵 친구인 최병묵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어서 아침 일찍 다시 그 전날 버스를 타고 왔던 맹방해변으로 가게 됩니다. 일요일 아침이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서둘러야 한다. 어제 맹방해변에서 이곳 삼척 시내까지 점프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맹방해변으로 돌아가야 한다. 게다가 서울에서 최병묵이 내려오니 약속된 시간에 합류해야 한다. 숙소를 나와 어제 저녁을 먹었던 황해강 식당을 다시 찾았다. 어제와는 또 다른 껄렁한 30, 40대 장년들 대여섯 명이 옆자리에서 아침부터 술타령이다. 몰골을 보아하니 밤샘을 한 꼴이 역력하다. 그래도 관여할 일은 아니고 우리 밥만 먹고 나와서 바로 택시를 잡았다. 어제 점프를 했던 맹방해변까지 되돌아가기 위해서다. 맹방해변까지 택시비는 10,000원이다. 그런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분 안쪽이다. 6시 55분 맹방해변에서 삼척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다. 최병묵은 대략 9시 30분경에 삼척 버스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다. 맹방해변에서 한 10km가량의 거리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한다. 하맹방해변과 상맹방해변으로 이어지는 맹방해변은 영덕의 명사 20리, 고래벌 해변 못지않다. 한참을 걷다 보니 한치 터널 위로 언덕을 넘어가야 한다. 올 때는 택시를 타고 터널 속으로 통과했지만 갈 때는 터널 위의 언덕길을 걸어야 했다. 정현욱이 조금 뒤처지기 시작한다. 그럴수록 정현욱을 채근해가면서 속도를 유지했다. 거의 논스톱으로 2시간 가까이 걸었다. 멀리 고성산이 보이고 삼척 시내가 눈에 들어온다. 잠시 후 50천이 나타난다. 50천을 따라 삼척교 밑을 지나 50천교를 건넜다. 이제 삼척 시내다. 조금 걸으니 삼척 고속버스 터미널이 나온다. 아직 최병묵은 도착하지 않았다. 1시간 전 문자 오기를 동해시에서 조금 막힌다고 했다. 터미널 대합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최병묵이 전화가 왔다. 어디야? 나 도착했는데. 전화를 든 채로 나가보니 우리가 있는 곳은 고속버스 터미널이고 최병묵이 도착한 곳은 200m쯤 떨어진 종합버스 터미널이었다. 시외버스는 종합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 턱이 없었다. 어쨌든 세 사람이 뭉쳤다. 나는 오늘 하루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맹방해변에서 이곳까지 왔고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여 해파랑길을 따라서 죽서류를 거쳐 삼척항, 동해역, 묵호역까지 갈 예정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헬스장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8km 이상을 걷는 최병묵은 그 정도쯤이야 하는 표정이다. 그런데 정현욱이 영 시원치 않다. 연 사흘째 강행군하고 있는 정현욱으로서는 앞으로 24km를 걷겠다 하자 조금 질리는 표정이다. 다시 50천교를 건너 50천변을 따라 삼척 시립박물관으로 향했다. 삼척 시립박물관에서 죽서교를 건너 유명한 죽서루에 도착했다. 죽서루를 이리저리 둘러본 후 50천변을 따라 바닷가 쪽으로 걸었다. 한참을 걷는데 이게 웬일인가? 장미꽃이 만발하다. 이름을 보니 삼척 장미공원이다. 50천변 강둑을 따라서 장미공원이 펼쳐져 있고 일요일 시민들은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휴일을 즐기고 있다. 자칫 삭막할 수 있는 하천 강변을 이토록 아름다운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들 수 있다니. 장미공원을 나와서 보니 길 옆에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2018 삼척 장미축제 현수막이 붙어있다. 아직 개막 전이지만 백장미, 흑장미, 붉은 장미 등 갖가지 장미들이 자태를 뽐내며 시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던 까닭을 알 수 있었다. 삼척 장미공원을 나와 삼척항 쪽으로 갔다. 삼척항 옆에는 작은 정라항이 있다. 정라항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항구다. 아직 정오전이지만 나나 정현욱도 그렇고 최병묵도 아침을 일찍 먹고 왔다면서 이른 점심을 먹기로 했다. 정라항 주변에 들어선 횟집을 지나 걸으니 끝부분에 백반 전문점이 있다. 가자미를 굽는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백반 3인분을 시키니 정갈한 반찬과 가자미를 구워서 내놓는다. 점심을 든든히 먹고 밖으로 나왔다.
이곳에는 유난히 이사부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 많다. 이사부 횟집도 있고 이사부 상해도 있다. 조금 올라가니 이사부 광장도 펼쳐진다. 독도는 우리 땅의 노랫말에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사부는 현재 강릉인 하슬라주의 군주로 서기 512년 울릉도와 독도인 우산국을 정벌에 복속시킨 신라의 장군이다. 이사부가 우산국 정벌을 위해 배를 띄웠던 곳이 바로 이곳 삼척이라고 한다. 이사부 광장을 조금 지나면 4.195km의 이사부 A길이 있다. 원래는 새천년 해안길이었는데 2018년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을 계기로 시민공모를 통해 이사부길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한다. 일부 군 철조망을 철거하고 바닷길을 보행데크로 깔끔하게 포장해 놓았다. 동해바다를 옆에 두고 걷는 풍경과 느낌이 너무 좋다. 길을 걷는데 잔디가 무성한 곳이 나타난다. 최병묵은 눈이 참 좋다. 갑자기 허리를 숙이더니 내 입 크로바를 딴다. 그리고 그것을 정현욱에게 주었다. 정현욱은 행운의 네잎 크로바를 자신의 스마트폰 커버 뒤편에 꽂고는 좋아한다. 내가 웃으면서 현욱아, 네잎 크로바가 행운인데 그럼 세잎 크로바의 꽃말은 뭔 줄 아냐? 라고 물었다. 희귀한 네잎 크로바의 꽃말은 행운이다.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평범한 세잎 크로바의 꽃말은 바로 행복입니다. 바로 행복이다. 사람들은 행운의 네잎 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행복의 세잎 크로바를 밟고는 한다. 참고로 다섯잎 크로바도 있답니다. 다섯잎 크로바의 꽃말은 불행이고 여섯잎 크로바의 꽃말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2시간 가까이 걸으니 추암 해변이 나타난다. 아침부터 7시간 동안 24km를 걸었다. 나나 최병목은 아직 멀쩡한데 정현욱이 제법 피곤해 보인다. 촛대바위와 북평 해암정을 지나니 추암 조각공원이 나타난다. 추암 조각공원은 각종 조각품을 전시한 소규모 공원이다. 그 앞으로는 추암역이 보인다. 추암역을 지나 왼쪽으로는 북평 국가산업단지, 오른쪽으로는 삼척선 철길을 두고 나 있는 길을 따라 동해역을 향해 걸었다. 3시가 조금 지날 무렵 만경대 호해정에 도착했다. 강 건너편으로 양회 공장이 보이고 저 멀리 동해안이 보인다. 그런데 정현욱이 드디어 백기를 든다. 형님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는 여기서 차로 묵호역으로 먼저 가 있을게요. 지도를 보니 대략 8km 내외다. 그렇다면 6시 언저리에 묵호역에서 보는 것으로 약속을 정하고 정현욱과 헤어졌다. 최병묵과 둘이 걸으니 제법 걸음걸이 보조가 잘 맞는다. 동해역까지의 길은 따분하기 짝이 없는 길이다. 산업단지 사이로 난 자동차 길이거나 콘크리트 길이다. 4시 반 동해역 앞에 도착했다. 이쯤에서 목도 축일 겸 시간도 조절할 겸 해서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사서 한 잔 마시면서 최병묵과 그동안 못 나누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해역 앞에서 한섬해변까지의 길은 지금까지 길과는 무척 달랐다. 물론 큰 도로 옆이지만 적당한 너비의 공원길이다. 조금 으스스할 정도의 숲이 울창하다. 곳곳에 새벽 일찍 다니면 치안하게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 간판이 눈에 띄일 정도다. 한섬해변 초입까지는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잘 왔다. 심지어 가는 길 사진을 찍어 정현욱에게 카톡으로 보내주기까지 했다. 정현욱이 중도 포기한 이후부터 이토록 길이 좋다는 식으로 약 올리는 문자까지 올릴 정도였다. 정현욱이 전화가 왔다. 자신이 택시를 타고 묵호항역으로 가는 중에 택시 기사에게 물어보니 묵호역 근처에는 먹을 곳도 잘 곳도 시원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숙소는 동해시청 근처가 좋고 저녁에 회를 먹으려면 천곡항 근처가 좋다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봐도 묵호항역 근처가 영 썰렁하다면서 먼저 동해시청 근처에 가서 내가 부탁한 등산화 끈과 벨트를 사겠다고 한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묵호역이나 묵호항하면 이름이 꽤 알려진 곳인데 설마 그런 곳에 제대로 먹고 잘 곳이 없다는 것이 영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최병묵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어쩌리 정현욱 자신이 조금 전 확인했다는 데야 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잠시 걸어가니 오른쪽 방향으로 한섬 해변으로 안내하는 간판이 보인다. 여기서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삼거리 갈림길에서 그냥 직진해야 했다. 그게 해파랑 지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정현욱이 택시기사에게 들었다면서 천국 항인이 가세 해변이니 하는 통에 우회전을 했다. 그 길이 한섬 해변길이다. 한섬 해변길은 처음에는 바닷가 쪽으로 언덕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 가파른 언덕 오른편으로는 철조망이 있다. 그래도 천국항 가세 해변을 찾아 2km 이상을 전진했다. 그런데 한참을 갔는데도 민가는 점점 사라지고 개 짖는 소리조차 아득해진다. 드디어 막다른 길이 나왔다. 왼쪽으로는 저 멀리 기찻길이 보이는데 앞으로 가는 길에는 철조망과 자물쇠로 굳게 잠긴 통문이 있을 뿐이다. 일단 그 자리에 앉아서 정현욱을 기다리기로 했다. 정현욱의 전화가 왔는데 한섬 해변 입구라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 잘못 들었던 길이다. 그때 두 번째 오판을 했다. 정현욱을 그 자리에 있게 하고 우리가 되돌아 나가야 했다. 그런데 우리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여전히 가세 해변이다. 그래서 정현욱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다. 20-30분 정도 기다리다 우리가 나가보기로 했다. 그때 정현욱이 고개 두 개를 넘어서 헐떡거리면서 도착했다. 우리는 철조망을 넘어서 철길을 건널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다. 결국 뺑뺑 돌아서 처음 오판의 시발점이었던 한섬해변 삼거리로 되돌아왔다. 그 삼거리에서 동해시청 방향으로 자동차 길을 따라 들어갔다. 최병묵은 우리를 격려할 요량으로 바다 풍경이 멋진 횟집을 찾는데 동해 시내에 그런 바닷가를 낀 횟집이 있을 턱이 없다. 정현욱은 거의 죽을 표정이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상황이다. 그래서 정현욱은 그 자리에 일단 앉아서 쉬고 있으라고 한 뒤 나와 최병묵이 저녁 먹을 것을 찾아 나섰다. 400-500m 정도 가니 돼지고기 전문점이 있다. 자리를 잡고 정현욱을 불렀다. 돼지고기 모듬을 시키고는 최병묵이 투덜거린다. 아니 동해 바다까지 와서 웬 돼지고기야. 생각해보니 그렇다. 당초 최병묵이 그렸던 그림은 대충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 하루를 깔끔하게 걷고는 저녁에 저 멀리 동해 바다가 탁 트이게 보이는 그런 횟집에서 싱싱한 회와 소주 한 잔을 하면서 나와 정현욱을 격려하는 그런 그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요일 저녁 시끌벅적한 모든 돼지고기 식당에서 삼겹살과 목살을 굽고 있으니 투덜거림만도 하다. 저녁을 먹고 나와서 근처 모텔을 잡았다. 세 사람이니 5만 원을 달라고 한다. 최병묵이 선뜻 반값을 지불한다. 들어와서 씻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하루 나는 36.4km를 걸었다. 마침 5월 13일은 6.13 지방선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최병묵과 하루 종일 걸으면서 또 저녁에 이야기 나눴던 것은 아무래도 그쪽 지방선거 한 달 남은 지방선거 얘기일 수밖에 없었겠죠. 지방선거가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 진영으로서는 고문을 당하는 심정으로 치러야 할 것이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밀려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처지다. 요즘 언론을 보면 한때는 보수를 대변하는 듯 행동했던 학자들이나 평론가들이 더욱 보수를 조롱하고 경멸에 침을 뱉는다. 자기의 변신을 합리화하고 새 정권의 실세들에게 자기의 충성심을 과시하려는 것 같다. 폭삭망해야 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인가.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그때도 폭삭망했고 이번 2020년 4.15 총선도 사실상 폭삭망했죠. 사실 우리 힘을 갖다 자강하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세워주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선거사상 100% 득표한 후보가 있다. 바로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이승만 대통령이다. 야당의 유력한 도전자 조병옥 박사가 선거 기간 중에 갑자기 사망했다. 단독 후보가 된 이승만 대통령은 10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역대 가장 큰 표차가 난 선거는 언제, 어느 선거였을까?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2006년 지방선거 때의 기록이다. 노무현 대통령 4년차에 있었던 2006년 지방선거는 당시 집권 여당 사상 초유의 참패다. 표차를 보자. 비례대표 광역위원 정당 투표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1,008만 6천 표를,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405만 6천 표를 얻었다. 양당 간 표차는 무려 603만 표였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단 한 석을 얻었다. 전북이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광역의원은 한나라당이 100% 석권했다. 열린우리당은 0%로 단지 비례대표 광역의원 5명, 서울 2명, 경기 2명, 인천 1명을 배출했을 뿐이다. 2006년 당시 여권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열린우리당은 친노와 비노 세력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분당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런 4분 5열 우왕좌왕 속에서 맞이한 2007년 대선은 해보나 마나였다. 이명박 후보는 정동영 후보를 532만 표 차로 가볍게 따돌리고 10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은 패족, 즉 조상이 죄를 지어서 더 이상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는 처지, 즉 패족을 선언한다. 그해 2008년 친노의 좌장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자숙기간에 들어간다. 참 보면 세월이 깜짝이에요. 이게 바로 2008년이면 12년 전 얘기입니다.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 있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절치부심하던 친노들이 대거 약진한다. 이광재는 강원지사에, 안희정은 충남지사에, 그리고 김도관은 경남지사에 당선된다. 그들은 이해찬, 한명숙 두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문재인 시대를 준비한다. 혁신과 통합이라는 외곽 세력을 만들어 민주당을 접수해 나갔다.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출마시켰다. 2012년 대선에서 비록 석패했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차곡차곡 역량을 비축하고 당권을 장악해 나갔다. 이건 참 보면 우리가 비록 좌파, 친노, 친문이지만 저 사람들의 끈질림은 우리 인정해줘야 될 겁니다. 2015년 박지원을 앞세운 동교동계의 추격을 뿌리치고 문재인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문 대표를 둘러싼 상황은 결국 녹록치 않았다. 동교동계 중심의 당내 비주류는 사사건건 문 대표 체제를 흔들었다. 그해 4월 29일 네 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다. 그 결과 문재인 대표가 있었던 당은 전패하게 됩니다. 비주류들은 그때 당 이름은 새정치민주연합이었네요. 비주류들은 기회를 만난 듯 문 대표를 흔들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혁신위원회를 발족하여 1년도 채 남지 않은 2016년 총선에 대비해 나갔다.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은 결국 분당으로 귀결한다. 2015년 12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탈당하여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문재인 대표 체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다. 그때 문재인 대표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바로 좀 더 작아지더라도 더 강해져야 한다는 절규였다. 그리고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다. 문 대표의 승부수는 성공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을 누르고 원내 1당으로 등극한다. 그러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내홍에 빠져든다. 2017년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다. 2006년 최악의 참패 이후 10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11년 만에 정권을 다시 탈환한 것이다. 패주를 하면서도 결코 대화가 흐트러지지 않았고 정신줄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참 이 대목은 우리가 아픈 부분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아니다. 그냥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더 비극적으로 고통스러울 뿐이다. 정신을 차리는 것은 기본이고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인가 그 절망의 순간을 헤쳐나갈 방도도 함께 마련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2018년 5월 13일 일요일 저녁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